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부경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경칩인데요.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어오는 걸까요? 모처럼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이 시각 현재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위한 협상 보도까지 전해진 상황인데요. 우리에게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 저희랑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꺾으면서 이 시각 현재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4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4% 우리 시간 5시 30분 기준으로 오르고 있고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까지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랑 계속 체크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자, 오늘 상승세를 주도한 건 역시 바로 한눈에 확인이 되는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가 좀 가장 강하게 초록불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AMD도 5% 넘게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 넘는 급등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에서 모두 초록불을 켠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아마존과 테슬라도 각각 3%와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가 좀 진정세를 이루다 보니까 오늘 에너지주 쪽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거의 좀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오늘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가 안정과 경기 지표 호조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라는 걸 히트맵으로 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전히 가장 시장의 중요한 이슈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인데요. 오늘 유가의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자, 그동안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군사 충돌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걸 시장이 좀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었는데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이 나왔죠.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된 건 이 유가의 급등세가 진정이 됐다는 겁니다. 먼저 선제 메시지를 날린 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유조선에 정치적 위험이 있을 경우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필요할 경우는 미국 해군이 호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이 원유 운송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신호로 시장은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특히나 또 트리거가 된 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CNBC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페르시아만 원유 수송 지원 조치에 대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걸프 지역 원유 운송의 차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이 좀 화답을 했습니다. 일단 브렌트유와 WTI가 장중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유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회복 심리로 이어졌고요. 기술주와 반도체가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의 견인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우려했던 유가 급등 리스크가 진정된 게 오늘 증시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이 주목하는 경제 지표도 두 가지가 발표됐는데요.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두 가지가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2월 ADP 민간 고용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6만 3천 명 증가를 했고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이건 2025년 7월 이후에 최대 증가였고요.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업종별로 고용 변화를 살펴봤더니요. 건설과 교육의료 서비스가 증가를 했고 제조업은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즉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의 증가가 이뤄졌다는 거고요. 임금 상승률은 어땠을까요? 전년 대비 4.5% 오르면서 다소 둔화됐습니다. 임금 압력은 완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예상보다 고용 증가가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일부 완화가 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고용 지표였고요. 자, 이어서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2월 ISM 서비스업 PMI입니다. 일단 56.1로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상승을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를 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자, 확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이 PMI가 50 이상일 경우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는 건데 56.1로 나왔죠. 이 서비스업은 20개월 연속 확장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세부 지표는 기업 활동과 주문 중심으로 성장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렇게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고요. 결국 오늘 투심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서비스업까지 여전히 확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 두 가지 경제 지표로 미국 경기의 견조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유가 안정과 경기 견조 신호가 맞물리면서 투심이 살아난 상승 흐름을 보이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특징주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오늘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다소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고요. 이 종전에 보셨다시피 매크로 지표도 잘 나왔고 또 이어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이 경기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도 상당히 이 견조한 성장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덕분에 M7종에서는 이 경기에 민감한 경기 소비주들이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 오늘 이 장 마감 들어서 4%대까지 상승폭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는데요. 이 웨드부시가 아마존과 구글, 이 메타 3사에 대해서 디지털 광고 분야의 승자라고 굉장히 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재확인했는데 AI를 도입한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1.38% 상승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모 회사죠. 뉴스코프 측과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메타는 뉴스코프의 콘텐츠로 AI를 학습시킬 수가 있고요. 또 챗봇에서도 합법적으로 최신 기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 주가에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테슬라도 3.74% 오늘 강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가 현재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선도 기업이라면서 매수 등급을 새롭게 다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요. 46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이 세 종목의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아마존 3.8% 상승하면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급등했고요. 또 이어서 메타도 거의 2%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3.4%, 이 3% 중반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는 CLSA 측에서 이 최근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과도했다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재확인해줬고요. 또 밤사이에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의 젠슨 황 CEO의 발언도 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누구보다 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재무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시켜준 젠슨 황 CEO였는데요. 이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엔비디아 오늘 1.6% 장중 상승세를 보였고요. 인텔 굉장히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의 CFO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는데
이 서버 수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서버 CPU 시장이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덕분에 전반적으로 반도체단의 투심이 돌아오는 계기가 됐고요. 또 이어서 이 메모리 3사 중에 하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256GB LPDRAM 샘플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UBS의 반도체 수석 애널리스트 티머시 아큐리가 이렇게 급반등한 모습 그리고 신제품을 출시한 모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매수 사인을 보내는 것과 동일하다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기대감이 잔뜩 모인 상황인데요. 이 세 종목의 마감 상황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1.63% 상승했고요. 이어서 이 인텔 5.71% 상승,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5%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개장 지켜보셔야겠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에 이슈를 몰고 온 시장의 상승세를 더해준 세 가지의 종목들 이슈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코인베이스입니다. 오늘 비단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현재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인데요. 이 클래리티법, 지난해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의 후속 법안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인데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오른 관련주들이었죠. 마찬가지 클래리티 법안도 곧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어서 코어 위브입니다. 그동안의 급락세를 겪다가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퍼플렉시티와 단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퍼플렉시티 AI가 AI 추론 작업을 코어 위브 서버에서 돌리겠다는 내용인데 덕분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코어 위브고요. 모더나도 오늘 두 자릿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대 측에다가 2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덕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 바로 만나보시죠. 마감가 기준입니다. 코인베이스 14.57%, 오늘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10% 내외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또 다음으로 코어위브 7%대 강세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모더나까지 15%,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도는 움직임이 여기서도 보이네요.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만나봐야겠죠. 국제유가 요즘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에는 심지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은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 시각에 배럴당 75달러 정도 지나갔습니다. 다소 진정이 된 것이죠. 이란이 비밀리에 미국 측에 휴전 협상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많이 줄였고요. 덕분에 원달러 환율 역시 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0원 가까이 진정이 된 모습이었고요. 또 비트코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죠. 이 클래리티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는 방안까지 지지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관련주들 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비트코인도 8%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도 0.41%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강달러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일부 자산이 금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밤사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고 이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덕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후퇴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 그럼 과연 이렇게 다소 진정이 된 국면에서 3대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마감 상황 바로 보시죠. 다우지수가 0.49% 상승했고요. 또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3%. 오늘 아마존이 4%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3%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투심이 좋았죠. 종합적으로 S&P 500까지 0.78%, 다시 한번 반등 국면에 진입한 뉴욕 증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What's Know 5 출발합니다. 이 우리 시장을 이틀 동안 흔들었었던 이란발 공포. 생각보다 이란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버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에서 유발이 됐었던 급락이었는데 역시나 이란이 생각보다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 밤사이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란이요, 이 미국 측의 비밀리에 휴전 협상을 타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계기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였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보부가 CIA 측의 비밀리 휴전 협상을 타진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따라 확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또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호위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서 이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해당 유조선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라면서 원유 수송 차질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작전 개시 나흘 만에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해군력에 큰 타격을 입혔고 남부 해안선 일대 제공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81달러, WTI는 약 73달러 선까지 진정됐습니다. 유가가 숨고르기에 돌입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났고 주식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상첨화로 이제 고용지표 그리고 서비스업 관련 지표도 잘 나와주게 되면서 미국 증시 전반에 다시 한번 온기가 퍼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반등세에는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와 고용 지표의 호조도 한몫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6.1을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 서비스업이 20개월 연속 확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과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기업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았고 고용 지표 역시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2월 ADP 민간 고용도 6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견조한데 물가 부담은 둔화되는 골디락스 기대가 형성되면서 시장 전반에 안도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장 전까지 나왔었던 좋은 그런 호재거리 이슈였고요. 장 중반에도 호재가 한 가지 더 나왔는데요. 바로 연준이 발간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죠. 이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공개된 미 연준의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소폭 성장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향후 전망은 대체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소비 부문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데다 악천후 영향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개선 흐름을 보였고요. 고용도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물가는 관세와 보험, 에너지, 원자재의 비용 상승 영향으로 완만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커지면서 앞으로의 가격 인상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급격한 둔화 없이 완만한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시선을 조금 좁혀서 섹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하게 된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단의 투심이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나온 여러 CEO들과 CFO들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주요 기술 기업들, 이 CEO 그리고 CFO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인텔의 CFO는 서버 수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서버 CPU 시장이 의미 있는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샌디스크 CEO는 낸드 시장이 2026년 말까지 공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대에서
60%대 중후반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과거와는 다르게 공급을 엄격히 조절하면서 장기 계약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일축시켰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AI가 생성형을 넘어서 추론과 에이전트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센터가 AI 팩토리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재무 구조, 또 쿠다 생태계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모두 갖췄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 같은 발언이 AI 인프라 수요 확대를 다시 한번 기대감을 자극하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주 전반의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증시의 반등을 좀 꿈꿔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득 실어줄 만한 마이크론의 소식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 8%대 급등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주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이 핵심 풍향계로 꼽히는 마이크론, 오늘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8% 가까이 급락했던 주가가 장중에 다시 8.2% 급등하면서 단숨에 낙폭을 만회했는데요. 이날 데이터 센터용 256GB LP D램 샘플을 공개한 점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면서 메모리 업황 둔화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UBS의 티머시 아큐리 애널리스트는 이란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한 급락은 과도한 공포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가가 $100 선 붕괴 직전까지 밀렸지만 이번 급등으로 강한 지지선을 재확인했다면서 한숨 돌렸다고 평가했고요. 이번 반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도 동일한 매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메모리 사이클의 조기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도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였고요. 거기에 반도체 딸에 잇따른 호재 소식까지 오늘 우리 증시 그동안의 급락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모처럼 시장이 올라주면서 약간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처럼 히트맵에서도 초록불을 켠 종목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섹터 모두 흐름이 좋았고 유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은 좀 약세가 나타났는데 위원님께서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마감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오랜만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네. 뭐 역시 그래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가야지 좀 그 뭔가 활기가 있는 느낌이죠. 그러게요. 뭐 아무리 그 매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매력이 확실히 떨어진 건 사실인데 뭐 그렇게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뜨거웠던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뜨거웠던 때에 비해서 미적지근하니까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이 단어만 들어도 이 기업의 로고만 봐도 사실 그쵸 가슴이 좀 두근거리잖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지금 뭐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이지만 솔직히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저 회사들은 B2B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랩리서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저야 이제 막 자주 들어봤지. 그거를 소비자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초콜릿 만드는 회사인가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는 사실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직접 유튜브를 하시고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시고 테슬라를 타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이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더욱더 약간 친근함도 있고 강인한 인상이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매력적이라는 단어기 때문에 뭐 거기가 또 대체돼도 상관이 없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 뭐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에서 지금 옮겨갔다. 스토리지 3사가 샌디스킨이 뭐니 있다. 그거를 근데 굳이 찝어가지고 뭐 메모리 반도체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RAM 낸드 플래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샌디스크 우리 USB 꽂을 때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부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조금 멀죠, 소비자랑. 그러니까 어제는 소비자랑 되게 가깝고 그동안에 굉장히 매력을 펼쳐줬던 아이들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스토리지 3사 반도체 장비가 약했던 게 아니고 다 같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IT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띄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통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주도를 했던 그 아이들의 지금 뜨거움이 다시 조금 불길이 타오르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게 반도체 섹터가 좋았고 브로드컴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방금 전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기 매출이 193억 1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EPS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달러를 좀 넘기면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조정 EPS가 나왔습니다. 또 브로드컴의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온 상황인데요. 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실적 보여드리다 보면은 네. 진짜 웬만한 기업들이 다 보면 제가 보여드리는 그 사이트가 다 17개 분기가 저기 되어 있잖아요. 저장되어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17개 분기 중에 13개 분기 뭐 제일 제가 낮았던 게 12개 분기였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거는 17개 분기 중에 17개 분기가 전부 어닝 서프라이즈고 맞아요. 적은 것들도 17개 분기 중에 12개 분기나 13개 분기는 다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에 상장되는 기업들은 실적이 정말로 이게 허들이 낮아서인가 허들이 낮다고는 지금 볼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우연으로 제가 랜덤으로 여러 기업들을 했는데 다 우연찮게 다 허들이 낮은 기업들이 걸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증권사들이 일부러 허들을 낮추게 해서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뭐 저기 배려를 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매출을 그리고 주당순이익 서프라이즈 자체가 굉장히 스테디하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모든 기업들이 네. 경쟁력이 뛰어나고 매출 주당순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밥 먹듯이 펼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또 파인9의 종목 아니었습니까? 오라클 브로드컴까지 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자리가 조금 뭐 누구 빼기는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두 자리 더 더해서 9개 만든 그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뒤쫓는 그림자 전략으로 성공을 했고 시장의 우려는 좀 있었긴 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던가 파인9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게 그게 매력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우리 그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그 부분이에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대규모 계약을 얘네들하고 이제 발표를 하자. 얘네들은 칩 만드는 회사고 네. 엔비디아가 슈퍼칩 GPU나 CPU 통합된 칩을 만들고 이 지금 브로드컴은 이제 엔비디아랑 완전히 1대1로 맞짱 뜨기는 힘드니까 맞춤형, 커스터마이징해서 맞춤형으로 들어가서 조금 단가가 낮지만 그 기업들한테 딱 필요한 걸 꽂아주는 이 역할로 굉장히 승부를 봤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면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들, 대규모 데이터 센터 만들 수 있는 업체들, 네. 구글, 아마존, 뭐 메타, 테슬라 이 기업들하고 엄청난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계약의 진위에 대해서 우리가 묻기 시작했잖아요. 그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저게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엔비디아가 지금 번 돈으로 그 기업에 돈을 대주고 있는 거 아닌가? 순환 경제론?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브로드컴도 마찬가지 아니야?
브로드컴도 자꾸 계약을 크게 발표를 하는데 네. 그게 과연 실제적인 매출이 나오는 건가? 근데 지금 실제적인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이 찍혔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됐죠. 아직 괜찮은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협이 또 뭐 있었냐면 이제 자체 칩들을 막 출시를 했잖아요. 네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야 칩에서 자체적으로 쓰던 거를 뭐 외부에 판다 만다 하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지금 AI 가속기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원래 그 승부를 봤었던 칩으로 그 애들이 야 하이퍼스케일러 너네 업체들까지 칩을 만들면 어떻게 해? 우리가 제공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된 거죠. 빵집이 있는데 내가 밀가루를 제공하는데 갑자기 빵집에다 제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빵집이 야 우리 밀가루 우리가 자체 생산할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이 지금 네. 엔비디아 브로드컴에게 닥쳤었는데 어쨌든 브로드컴은 실적 earning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런 우려보다는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더라도 오히려 캐파가 더 커버렸다. 아, 밀가루를 자체 생산했지만 빵이 너무 잘 팔려서 밀가루를 외부에서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 보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안심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브로드컴이 매출과 EPS에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시외 거래에서 주가도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어떤 게 있었는지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메모리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월가가 HBM 수요 폭발을 근거로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2배 넘게 올렸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마이크론 목표가 상향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더 들어볼게요. 네, 뭐 엔비디아니 뭐 브로드컴이니 오라클도 오르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더 지금 영향이 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네. 그 상승률이 한 3-4배 정도 나왔습니다. 와. 5.40 급등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밝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취급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아이템과 일치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형태에서는 인텔이 지금 6.40으로 더 많이 급등했거든요. 인텔은 삼성전자랑 뭐가 비슷합니까? 형태, 종합반도체 기업이죠. 네. 종합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뭐 TSMC는 제조 전문이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거를 놓칠 수 없어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건데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종 제품을 내놔버리니까 그렇죠. 제조만 맡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TSMC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건데 TSMC는 제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팹리스를 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뒤에 ASA 테크놀로지가 패키징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분업화된 흐름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전부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모든 걸 담당했죠. 설계부터 제조부터 패키징 검사까지 싹 다 해서 칩을 완제품으로 내놓는 이 역할을 한 거죠. 인텔이 그런 모델이었고요. 그러니까 어제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했다는 건 네. 삼성전자의 모델과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강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대폭 갭 상승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전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가 실컨 조건, 트럼프의 말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그분의 호흡이 있죠. 거기에 철저하게 적응하지 않으시면은 완전 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분의 호흡에 만약에 리듬을 잘 타신 분이라면은 완전히 무슨 따따블의 수익이 난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안 그러신 분은 아직도 지금 방산주 쥐고 계십니다. 네, 뭐 좋건 싫건 트럼프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준비해주신 차트랑 좀 자료들 같이 보면서 마이크론 실적 전망이 급격히 상향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아주 꾸준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네. 있는데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가 올랐나 이게? 100달러에서 400달러? 와. 4배 올랐어요. 4배. 네. 4배 올랐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절대 51선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1선을 보통 일봉에서 중요시하게는 쟤네들은 51선을 21선 같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네. 51선 타고 계속 오잖아요. 51선에 올 때마다 계속 기회. 1년 내내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또 51선에 왔잖아요. 지금 오렌지색 선에. 지금 거기서 또 갭상승 나온 거거든요. 절묘하죠, 지금. 지금 보시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네. 그 51선 하면은 이게 또 약간 상승 깃발형의 모습이잖아요. 저기를 돌파하면은 또 이제 400달러 이상, 450에서 500달러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죠. 어쨌든 51선을 깨지 않고 있는 흐름이 1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2025년도 2, 3분기 지나면서 매출액이 엄청난 그 그래프에 딱 그냥 육안으로도 너무 보일 정도로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 1분기, 2분기 이때 매출액을 돌파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자, 최근에 2025년도 12월 18일 날 나왔고요. 이 지금 2026년도 2분기 실적 발표 얘도 지금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3월 네. 19일 날 나오니까 이거는 여유롭게 오전 5시에 나오니까요. 우리가 다룰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죠? 엔비디아 맨날 6시 넘어서 해가지고 애매한데 네. 5시에 여유롭게 합니다.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최근의 실적 보니까 매출액이 12.81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13.64 빌리언 달러로 6.49 예, 아주 여유롭게 저기 상회했고요. EPS는 3.82가 예상되었는데 4.78 나오면서 25.13 네, 마진 폭이 훨씬 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7개 분기 동안 13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요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426.41달러가 목표 컨센서스인데 얼마 안 남았죠. 아까 보신 대로 400달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 주가까지 6.46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의견이 너무나 강합니다, 지금. 그렇네요. 28개 의견 중에 무려 27개 의견이 바이가 나온 상태고요. 단 한 개의 의견만 홀드가 나오면서 스트롱 바이가 찍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 자체도 크게 뛰었고 또 시장이 워낙 좋게 보고 있는 마이크론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오늘 시그널 받을 종목이 이제 머릿속으로 조금 정리가 되고는 있습니다. 제 예상이 맞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램 낸드 플래시라는 아이템을 취급한다는 데서 삼성전자랑 공통점이 있고요. 네. 인텔과는 이 형태가 같다. 뭐 인텔이 파운드리를 요즘에 해서 뭐 저기 다시 발돋움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삼성전자랑 인텔의 공통적인 태생적인 한계가 종합반도체 기업이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비슷한 기업,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급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연이틀 뭐 10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얼씨구나 하고 지금 조회수를 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하는 어제 엄청난 그 영상들이 올라오던데 오늘 당장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다시 한번 보충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은 네. 아마 조회수가 급전직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계속 얘기 들었는데 마이클 버리는 직업이 뭐라고요? 직업이 블로거예요. 구독자를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가 명성을 얻은 게 그 시장이 망가져서 명성을 얻었잖아요. 계속 끝까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빙의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증시가 망해라 이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증시가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막 7천, 8천 가는 거를 원해서 바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밤에 또 급등한 마이크론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워낙 좀 낙폭이 크다 보니까 심란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자, 테슬라 더 이상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닌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독주를 전망하면서 목표가 $460를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키워드, 테슬라의 자율주행 배팅,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어제 또 반가운 건 또 테슬라가 강했죠. 맞습니다. 테슬라가 뭐 서학개미 분들의 순매수 상위 1위 자리를 오래 유지하다가 1위 자리를 뺏기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테슬라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끊을 수 없는 그 약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 앨런 머스크가 너무 사실 천방지축이고 조금 튀는 면이 있지만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앨런 머스크를 이거를 싫어하던 좋아하던 앨런 머스크라는 이름을 평생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테슬라라던가 스페이스X라던가 너무 매력적인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도저히 우리 그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의 뇌리에서 잊을 수가 없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이 가는 회사로서 아마 수십 년간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관심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에서 뭐 지금 사실 뭐 구글의 웨이모가 더 활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테슬라에 기대하는 거는 이제 좀 다른 방식이잖아요. 들어보셨죠? 이제 자율주행을 유지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라이더, 레이더, 카메라 이렇게 온갖 것을 다 이 지금 그 작동을 시켜서 그걸 구현을 하는데 테슬라는 오로지 카메라만 많이 달아서 구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강점이 있느냐? 비용이요. 비용에서 자율주행 구현하는데 비용이 더 쌉니다. 그게. 그러니까 물론 카메라를 많이 달아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다 여러 가지를 구현하는 그 업체들의 수준을 따라가는 게 그 목표겠지만 앨런 머스크를 믿고 테슬라를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뭐 웨드부시의 지금 저 애널리스트라던가 이 캐시우드가 계속 외치는 그 높은 목표 주가의 그 근거가 옵티머스 로봇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장에는 투입이 된다. 이런데 이제 가정에 또 100만 대를 노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현대차 아틀라스랑 좀 비슷한 흐름이고. 그래서 FSD라든가 옵티머스 로봇 거기다가 이제 캐터필러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전기가 하도 모자르다 보니까 이 지금 전기를 제공하는 ESS나 뭐 이런 전력 발전 쪽, 이런 쪽도 있고 이게 나아가가지고는 이제 뭐 테슬라 자동차를 주차해 놓는 주정차를 했을 때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3.68 급등했고 그리고 GM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계 전반의 주가가 좋았고 테슬라는 특별히 조금 더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더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초반에 급등세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3%를 훨씬 넘기는 상승세를 보여준 테슬라였고요. 비용 경쟁력이 압도적이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흐름 어땠는지 차트도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테슬라도 뭐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뭔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실제로 여러분들 뜯어보면 많이 안 빠졌어요. 그냥 언론에서 약간 스포트라이트 덜 받는 것 뿐이죠. 자, 지금 보면은 얘는 200일선에 걸려 있네요.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1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일단 51선 깨지고 200일선에 지금 있어요. 200일선이 작년 지금 뭐 초반부터 깨지지 않는 선이거든요. 역시 50과 200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200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50, 그 다음에 $450 여기를 지금 돌파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네. 조금 고점에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매출이 정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까 급격하게 지금 끌어올리면서 네. 2022년도 매출을 돌파시켜 버렸는데 테슬라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2025년, 26년에 확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 퍼포먼스도 조금 떨어져요. 17개 분기 동안 9개 분기만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약간 반토막이죠. 예, 반타작이죠. 반타작 정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 1월 29일 날 실적 나왔어요. 2025년도 4월 달에 이것도 6시 7분 정도에 나왔네요. 자, 매출액이 24.9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딱 맞춰서 발표를 했네요. 24.9 빌리언 달러, 0.02%인데 어쨌든 0.0이든 0.20이든 서프라이즈죠. 자, EPS는 0.40 예상되는데 0.50으로 25% 상회했습니다. 근데 저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액이 정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저기서 이제 결국
FSD가 빨리 구독이 더 늘고 네. 자율주행에 대한 이 부분이 빨리 그 주가 확대가 되고 옵티머스 로봇이 이 앨런 머스크가 예상한 대로 빨리 퍼져야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399.25달러라는 지금 목표 주가를 갖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거의 도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워낙에 의견이 지금 갈리긴 하거든요. 너무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홀드 의견인데 13바이 11홀드 7셀입니다. 컨센서스를 좀 보면 좋겠네요. 네, 테슬라가 너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앨런 머스크도 너무 좋고 테슬라도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긴 한데 네. 정말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매도 의견도 7개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테슬라의 미래를 엄청나게 밝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테슬라는 이제 뭐가 매력적인 게 끝났다. 이러신 분도 계세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전기차 판매량 줄어들고 있고 바이든 정권 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도 다 트럼프가 회수를 당하고 트럼프랑 사이도 멀어지면서 네. 계속 주 단위로 계속 그 자율주행에 대한 이 정책을 넓혀가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과연 테슬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 생각에는 일단 매출액,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돌파를 시키면서 아까 매출액이 정체하는 그 부분을 돌파를 시키면서 팩트로 보여줘야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출 부분에서 좀 수치가 잘 나와줘야 될 것 같다고 하셨고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전망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 현대차일 것 같긴 한데 현대차죠. 맞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솔직히 지금 아틀라스가 정말 그게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렇게 나올 줄이야. 역사가 네. 바뀌었잖아요. 아틀라스가 거기서 출시가 되는 바람에 뭐 현대차 킹산직의 몰락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의 어떤 피해는 조금 예상이 되지만 아틀라스라는 혹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이런 침투를 과연 미래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세를 막을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아틀라스라던가 옵티머스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장에 투입이 되고 가정에 투입이 되고 이런 그러니까 이족 보행 로봇이죠. 그동안은 사실 레인보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만드는 팔 하나짜리였잖아요. 팔 하나가 네. 커피 타고 피자 굽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정말 인간의 모습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 이족 보행 로봇이 정말 전시관이나 우리가 박물관, 과학관에 가서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진짜 만지고 호흡하고 이런 시대가 거의 일단 왔죠.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여지고요. 저런 것들이 이제 수익을 얻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판매량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회사가 되니까 저렇게 밸류가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테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 판매를만 했다면은 저 정도까지 갔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길을 가게 되지 않았나 현대차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시가총액 132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수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떤 얘기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와 좀 유사한 길을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 현대차를 오늘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개장을 기다리시면서 좀 이런저런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랑 계속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탁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전에 뉴욕 증시 브리핑을 하고 오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약간 생기는 그런 시작인데 오늘 어떤 기사, 어느 인사이트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 이제 우리 증시가 올랐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어저께 이제 사상 최대포 그렇죠. 코스피가 무려 12% 떨어졌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슈 보면서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제 블룸버그가 또다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증시가 사상 최대. 사실 2001년에 9.11 테러 당시도 이 정도 폭이 안 나왔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패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장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죠. 네, 블룸버그 어떻게 좀 약간 해석을 해줬을까요? 이번 급락이 좀 과도하다고 해석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급락에 대한 요인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어저께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코스피도 사실은 급락을 막을 수가 없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올해 들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던 이 세 종목이 화요일에도 떨어지고 월요일도 떨어지면서 어저께 12%의 코스피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많은 분들이 또 제 주위에서도 염려를 하고 이제는 뭐 고점이 아니냐 나왔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사실은 그거랑은 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떨어지게 된 뭔가 촉발,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사실 본질은 그거와 다르게 본질은 사실 무엇이냐? 하나는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두 번째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신용융자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는 떨어지니까 반대 매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닥치면서 외국인들이 트리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어제 하락은 우리의 어떤 신용융자가 일으킨 주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신용융자가 뒤에 있었군요. 이게 아무래도 폭락이 워낙 우리 증시만 강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뭐 일본이랑 대만이랑 비교해봐도 우리가 더더욱 과했던 이유 단순히 뭐 신용융자에만 있을까요? 예. 우리가 과했는지 과하지 않은지 갖다가 이제 다른 나라 증시, 특별히 이제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만큼 에너지에 대해 중동에서 의존도 높은 국가가 이제 대만, 일본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를 보면은 니케이 225는 이제 3.61% 하락을 했고 대만 지수는 4.35% 하락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피는 이들 지수에 비해서 거의 3배 내지 4배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사실 똑같은 수출도 많이 하고 에너지 의존도 높은 다른 나라 국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을 찾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신용융자로 말미암은 매수가 매수를 불렀을 때는 되게 좋았지만 한번 매도를 갖다가 방향 전환하니까 그 하락을 갖다가 심화시킨 것이 어저께 증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들의 신용 매수까지 이런 하락 속도를 더 가속화시켰다면서요. 예. 블룸버그도 뭐라고 이제 보도를 했냐면 투자자들이 증거금으로 30에서 40%만 예치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30% 40%의 금액만 갖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 입장에서 레버리지 효과는 컸지만 증시가 올라갈 때 좋았죠. 근데 증시 한번 하락으로 이제 방향전환 했을 때는 강제로 매도되고 있다. 강제로 매도되기 때문에 이제 마진콜 우려가 생기면서 강제 매매로 말미암아서 어저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을 부르는 장세였다. 그래서 어저께 그 장세의 하락을 막기가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강제 청산이 마진콜이 어제 끝났다면 오늘은 사실은 하락을 갖다가 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좋게 이제 상승 마감했고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엔비디아 또 특별히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강제 청산도 끝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갖다 이끄는 두 종목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하락 대신에 상승한다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불안한데요. 뭐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블룸버그도 이 부분을 갖다 언급을 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최대 지적이 사실 네. 코스피 5천 시대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6.3 지방선거가 남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 코스피의 추가 하락을 갖다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도 보도를 했고 블룸버그 보도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저께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증시를 면밀하게 잘 주시하고 있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이미 과도해졌죠. 과도해지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기금을 갖다가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만약 추가로 하락한다면 증시 안정화 기금을 갖다 투입을 해서 추가 하락을 갖다 막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희망적인 점을 한번 찾아보자면 그래도 외인의 매도 폭탄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첫날에는 거의 5조 원 가까이 던졌다가 어제는 폭을 상당히 좀 줄였더라고요. 예. 첫날엔 삼성전자 보면 외국인들이 3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7천억으로 매도가 줄었죠. 엄청나게 줄었죠. 하인스도 첫날에는 3일에는 1조 2천억을 매도했는데 어제는 5,300억 매도를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근본적으로 어제 사상 유례 없는 최대 하락폭은 외국인들도 던지긴 했지만은 개인들의 신용자를 말미암은 강제매매, 마진콜 청산이 큰 요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D 역시 블룸버그에서 보도하지 않았지만 CFD 역시 어제 하락폭을 키우는 주범이었다 추세였다 볼 수 있습니다. CFD는 이제 일종의 파생 상품이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면 사실 오늘의 가장 강력한 반등을 이끌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야기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밤사이에 마이크론이 8% 이상 상승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다시 한번 좀 이제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또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언론사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하나그룹이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 현지 매체인 글로벌메일이 잠수함에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마련됐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방안인가요? 한번 뉴스 기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잠수함 계약이 유럽과 한국 분할 발주 검토. 이거 분할 발주라는 자세한 이 뉴스 기사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거를 총 12척이지 않습니까? 뭐 유럽의 6척, 한국의 6척 이렇게 나눠서 발주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럽보다는 독일과 한국의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을 하면서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양국에게 단지 잠수함을 언제 누가 빨리 우리에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초점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야 우리한테 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져다 줄 국가에게 우리 낙점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제 잠수함 외에도 나중에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60조라는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정부가 명시로 얘기했죠.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 경제에다 도움을 줄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우리 뭐 니네 일자리 갖다 우리가 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했고 할 수 없이 우리나라 현대차 정세회장 그 바쁜 와중에 캐나다까지 달려가서 말을 했지만 캐나다에다 예전에 자동차 공장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별로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자동차 공장 대신에 우리는 대신에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차가 또 수소라는 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소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 역시 이제 캐나다 현지 항공사랑 이제 합작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과 영업을 증대시켜줬다 얘기했고 LG에너솔루션은 이제 공장을 추가로 짓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업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LG에너솔루션 입장에서는 캐나다에 공장 갖다 문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과 한국이 다각도로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으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이라도 놓치기 싫으니까 그래서 내온 대안이 6척은 독일에, 6척은 한국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갖다 독일의 캐나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글로벌 메일이 캐나다 정부의 어떤 유력한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솔로몬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다가도 또 우리가 아예 놓치는 것보다는 뭐 절반이라도 가져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라는 국가를 보면은 캐나다가 있고 양쪽에 우리나라랑 맞닿은 곳에 태평양 있고 캐나다, 유럽은 대서양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메일의 보도를 보면 6척을 배치할 때는 어차피 대서양에 배치하니까 이건 독일에다 주고 우리 쪽에 배치하는 태평양 쪽에는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글로벌 메일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한편에 나란히 한쪽에 6척, 한쪽에 6척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명한 대안이다. 왜냐하면 캐나다 입장에서 한국도 잡고 독일도 잡고 현명한 대안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이나 운영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한편은 캐나다는 독일에 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이고 또 나토 회원국답게 유럽에서 세이프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방과 방위 예산을 갖다가 참여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미 독일이 캐나다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받더라도 내심 캐나다는 사실은 독일로 기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메일을 갖다가 흘리면서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끝까지 뭔가 제시안을 갖다가 잡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캐나다 입장에서도 워낙 고민이 많이 되니까 이런 좀 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독일이 같은 나토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강점이 있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대 강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나토 회원국은 아니니까 다른 나토 회원국과 더불어서 뭔가 프로토콜, 의사소통하는 데 우리가 안 좋은 점, 약점이 있지만 최대 강점은 잠수함 건조를 해서 납품하는 시기가 최대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정부보다는 우리가 빨리 잠수함을 갖다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캐나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거 가지고 왜 경제 이권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느냐. 당장 러시아에도 위협이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위협을 생각할 때는 보다 빨리 건조를 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캐나다 잠수함이 너무 낙후됐고 노후화했거든요. 이렇다면 이런저런 강점을 지닌 우리나라도 중요하다 볼 수 있고 한편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나토 회원국과 간에 연대를 하면서 바닷속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독일도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왜 어디다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폭스바겐이 공장을 갖다가 지어주고 왜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냐에 대해서는 그 캐나다의 국방부 입장에서 불만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글로벌 메일 입장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루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캐나다 해군이 그래도 이렇게 분할 발주하는 거를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토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망 입장에서 12척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가져와야지 부품을 갖다 어떻게 조달하는지도 이제 순조롭게 그렇죠.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아까 말씀대로 나토 회원국에 따른 장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살리면 다른 나토 회원국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해안화 오션의 잠수함 수준에 안 좋긴 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진 않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국방부의 이 사안을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글로벌 메일의 보도를 보면 군 전문가를 갖다 입을 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발주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조달이라든지 실제 전시에 실제로 참여했을 때 생긴 어떤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마크 카니 총리 역시 분할 발주한다면 사실은 이제 하나의 함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캐나다 정부의 속내는 독일에 주고 싶어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한국에서 더 많은 걸 얻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국이 조기에 탈락한다면 독일도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노리는 어떤 그 기사를 갖다 흘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찌 보면 이 기사가 뭐 진짜로 검토 중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우리랑 독일을 끝까지 좀 경쟁을 붙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현대차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겠죠. 너네 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 전체를 생각하면서 현대차가 그 캐나다 화끈하게 좀 공장을 지어달라고 했겠지만 정의선 회장은 현재까지 갔지만 그러기에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수소 인프라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독일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이렇게 분리발주를 갖다가 모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4월 말쯤에 이제 최종적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독일에 비해서는 나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6척이라도 가져오는 게 어찌 보면 주가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날아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숨겨진 외신 인사이트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쉬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이 며칠은 참 드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또 3월 5일 목요일이 됐고요.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 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경제지도 그렇고 주요 뭐 일간지에 종합지에 뭐 경제면도 그렇고 뭐 당연히 이데일리 신문도 그렇고요. 거의 사실 톱 기사는 이 기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달간 오는 폭 이틀 만에 절반 반납, 34조 B2 반대 매매 공포 키웠다. 네, 이렇게 그죠? 자, 어제 시장 한번 지수 뭐 마음은 되게 좀 아프긴 합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보시는 것처럼 어제 코스피 12%, 코스닥은 무려 14% 떨어졌습니다. 일단 하락률 뭐 역대 최대치죠. 특히 코스닥도 14%나 떨어졌고. 어제 그래도 코스피가 5천선을 유지해 준 게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고 코스닥은 아쉽지만 어쨌든 1,000선 다시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틀간 코스피 17%, 코스닥 18%, 이틀간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지수가 20% 가까이 정말 폭락이죠. 이런 정도면 이렇게 떨어졌고요. 뭐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사이드카 먼저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다 했습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지수가 폭락을 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뭐 상황들을 이제 이데일리에서 이렇게 CG로 표현을 저렇게 해줬죠. 얼마나 사실 이 표를 보면 드는 생각은 얼마나 또 드라마틱하게 올랐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올랐다가 이제 또 그렇게 급격하게 이를테면 이제 폭락이라는 표현을 참 오랜만에 쓰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때는 뭐 이건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금융위기가 아니라 9.11 테러 때 그때까지 그때보다도 코스피 그러니까 단일 하루 하락률로는 이제 9.11 테러 때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세계 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충격적인 그런 이제 수치들이죠. 폭락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뭐 폭락 이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기본적인 뭐 이란 사태 등등등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면 이런 얘기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어제 특히 오후에 낙폭이 좀 더 커졌던 배경 중에 하나,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커졌던 뭐 이렇게 이유 중에 하나, 그것만 오늘 제목에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B2 매매,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융제라든가 담보대출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거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140, 150%.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를 하면 내 계좌의 잔고가 1억 5천이나 뭐 1억 4천 정도가 남아 있어야지 이제 반대 매매가 안 나온다라는 건데 내가 1억이면 보통 1억 정도를 이제 맥스로 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2억으로 투자를 하다가 그게 1억 5천, 1억 4천이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간다 이제 이 구조인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어제 그동안에 번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갖고 있는 분이 1억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또는 신용률을 받았다 쳤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3억이 되는 거, 2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2억의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시드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뭐 30%, 50%, 뭐 심지어 2배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2배를 냈다고 그러면 50%의 수익을 냈다고 그러면 2억 가지고 50%면 3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이 1억 5천이 1억 4천까지 그러니까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어제 이틀간에 20% 지수 하락,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30% 전후로 떨어졌는데 30% 정도 떨어진 걸 가지고 반대 매매 나온다. 아직 그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반대 매매가 얘기가 나온 건 충분히 우려를 할 만한 사안이긴 하지만 지금 수익을 낸 거를 생각을 하면 반대 매매가 될 사람들, 반대 매매를 당할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폭락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 반대 매매 측면에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앞서 뭐 설명들을 이제 앵커분들이나 조 대표가 잘 해주셨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시장에 다시 이제 V자 반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직은 이란 전쟁 상황이
뭔가 지금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속단은 금물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 꺾였다라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 선물이 8% 이게 상한가라고 그러대요. 상한가까지 찍었다는 얘기는 더 올라가고 싶은데 이제 막혔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오늘 또 반도체라든가 기술주들이 또 좋았던 거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우리 시장은 오늘 충분히 갭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일단 이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많이 덜어셔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예전에 팬데믹처럼 V자 반등에서 쭉 갈 거냐 이렇게 아직 볼 수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건 참 재미있는 얘기긴 합니다. 반등에 베팅한 개미 에버리지 ETF 3,155억 원이나 들어왔다. 이 표 한번 보시죠. 코덱스 이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수채별 매매 동향인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팔죠. 근데 개인은 엄청나게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일과 4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폭락할 때 이렇게 개인들은 레버리지 ETF를 엄청나게 베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갭상승을 한다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하셨던 분들 지난 이틀 동안 수익이 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인버스 ETF에서는 또 반대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죠. 코덱스 인버스 800억대, 코스피 200 선물 2배 추종하는 선물 인버스 EX 2배짜리 곧버스라고 하는 거죠. 요거 2,500억 순매도. 그러니까 최근에 장이 급등을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곧버스나 인버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서 참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글쎄요 이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주가가 그렇게 급등을 할 때 손실난 부분들을 지난 이틀간의 급락 상황에서 얼마나 줄였는지는 뭐 정확하게 좀 통계가 나온 게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좀 줄이긴 했을 것 같은데 워낙 손실이 좀 컸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거꾸로 지난 이틀 동안 또 이 레버리지 상품을 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게 또 오늘이라든가 뭐 향이 또 이제 반등을 했을 경우 또 얼마나 수익을 내실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레버리지 상품은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게 별게 아닐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결과가 어떤 특정 내용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거를 이제 상품을 매수하거나 이럴 때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은 정말 트레이딩을 잘하신 분들이나 시장을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정말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품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사실 굉장히 조금 자극적인 그런 기사이긴 하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레버리지 상품은 어쨌든 추천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참 어려운 그런 상품이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얘기 가보죠. 예, 산업계 충격. 이거는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하더라도 이 얘기는 사실은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호르무즈 통과 비중 54% 나프다 직격단. 해운업계는 운임이 올라도 보험료가 뛰어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혜 업종으로 생각하는 해운업계, 뭐 방산업계. 어제 아시겠지만 해운 방산 할 것 없이 뭐 지난 3일날 급락할 때 뭐 상한가를 뭐 줄줄이 기록하던 방산주, 해운주들 어제 다 떨어졌습니다. 낙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뭐 다 던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해운업계도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만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나프타는 잘 아시는 석유화학 업체들, 우리나라 나프타를 대부분 다 상당 부분을 좀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프타 가격도 이제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해운업계, 뭐 항공업계, 뭐 할 것 없이 국내 해운업계 전반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단순히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 환율이 오르는 게 또 상당히 좀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다행히 환율이 조금 내려가면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야간장한 때는 엊그제죠. 이제 야간장한 때 1,500원 돌파하게 돼서 아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출장 가려다가 공항에서 되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좀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오늘 야간장에 좀 더 떨어졌죠. 아마 오늘 장이 또 급반등을 한다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환율 급등, 원달러의 급등과 유가 급등이 겹쳐버리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 인플레까지 다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뿐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 경제, 특히 매크로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뭐 미국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우리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수익성 하락,
그다음에 수출 규모 축소 등등등 안 좋은 거죠. 뭐 좋은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쨌든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리고 해운업계도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관련 보험료가 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아예 보험료 지급을 안 하겠다라는 보험사도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타격이 컸다. 또 클 거다. 그리고 이 시장과는 관계없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란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불안감,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업계들 상황들은 조금 무겁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무 이제 우울한 얘기만 했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유럽판 IRA 온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미국 거. 중국 공세 밀린 K반도 배터리 반등 기회다. 이 기사를 짧게 요약을 하면요. 유럽도 미국처럼 너무 이제 이 중국에 이렇게 잠식이 되고 있으니까 중국 기술이나 장비나 뭐 이런 거 형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가고 있습니다. 이미 방산 쪽에서는 시작을 한 거고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이걸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배터리 업계들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럽에 현재 직접 진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와 이 비용 차이가, 우리와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줄 수 있으니까 우리 배터리 업계에 좀 배터리 업계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유럽이 그냥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그것만 이렇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장사하고 유럽에서 팔고 유럽에서 뭐 기업하려면 이를테면 이제 지분도 경영적인 어떤 부분도 지분도 이제 50% 못 가져가게 하고 그다음에 뭐 특정 부품을 3개 이상 쓰게 하고 뭐 등등등 되게 까다롭게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업체들, 우리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도 100% 그냥 수혜만 기대할 수는 좀 없을 거다. 뭔가 조금 더 고민스러운 이제 대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큰 갭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긍정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 증시는 말 그대로 패닉 장세였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넘게 급락하면서 사상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2단계 서킷 브레이커 직전까지 가면서 시장의 공포가 좀 극대화됐었죠. 한국 시장만 유독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폭락의 배경, 또 이번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워낙 또 반도체주에 영향을 크게 주는 종목이죠. 브로드컴이 앞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 뭐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국내 반도체주 영향은 어떻게 될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브로드컴은 어떤 AI 네트워킹 그 칩이라든가 네. 그런 주문형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실적은 단순하게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국내 반도체 섹터에 어떤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되는 것이고요. 브로드컴 실적이 이제 매출과 가이던스를 모두 상회했고 자사주 100억 달러 매입까지 소식이 들렸는데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한 이슈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자체는 아직 좀 높은 편이어서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그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 필수적인 뭐 HBM이라든가 뭐 고용량 DDR5 DRAM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적이 더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SK 하이닉스한테는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고 그 외에 반도체 섹터 뭐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오늘은 상당히 좋은 이슈로 강력한 호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컨센서스 192억 달러를 상회했죠. 193억 네. 달러 이상 나왔고 AI 반도체 매출이 84억으로 84억 달러로 10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77%, 76.9%를 살짝 상회했고 가이던스 자체도 좋아요. 그 올해 매출 그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이제 220억 달러라 해서 47% 증가인데 시장에 이제 205억 달러를 상회했고 AI 반도체 매출도 그 107억 달러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연간 이제 143% 증가 네. 이상이고 시장 92억 달러를 상당히 상회했기 때문에 매출과 가이던스 모두 좋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브로드컴 자체가 오늘 시간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네. 아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더 불을 하는 그런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는 말씀이네요. 시외 주가에서도 좀 오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봤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브로드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좀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죠. 자, 오늘 정말 나눌 얘기가 많은 날에 오셨어요. 네.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넘게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 역사상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락에서 특히나 좀 한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배경이 어떤 걸까요? 가장 컸던 게 이제 그 중동 그 전쟁 이게 이 부분이 좀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던 것이고 네.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우려보다도 좀 실체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유조선이 공격을 받는 이슈라서 이런 그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의 이제 전쟁이 장기 우려가 시장의 폭락 원인으로 작용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유 그 수입 비중, 중동산 원유 비중이 한 70%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한 7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국이니까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했던 것이고 네.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 그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그렇죠. 상태에서 네. 이제 그 하락폭이 깊어지니까 매도가 부르는 투매가 부르는 상황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 한 2시 경에 약간 그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좀 기계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네. 그걸 외국인들이 상당히 영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장 초반에 반대 매매 나와서 그걸 밑에서 받쳐서 올라갈 때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반대 매매 물량들이 쏟아져서 그 매도가 나온 걸 밑에서 다 받아가지고 네. 올라가면 매도하고 그러다가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막판에 선물로 한 1조 2천억 막판에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은 뭐 거의 갭상승 강하게 올라갈 것은 뭐 뻔한 네. 이야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뭐 중동발 원유 리스크 그리고 한국의 높은 에너지 의존 구조에 반대 매매까지 겹치면 좀 수급 붕괴까지 나타났다는 그런 설명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앞서 잠시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장중에 12시 정도를 기점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들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네, 제가 저는 자리를 안 비우고 계속 보고 있는데 네네. 그때 이후로 같은 그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거였고요. 그렇군요. 2단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거 2단계 서킷까지 걸 뻔했는데 네. 이게 과매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간밤에 그 미국과 이란 전쟁 가지고 또 조기 종료 이런 그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네. 뭐 협상설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유선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뭐 보호해주겠다 이런 이슈가 네. 있다 보니까 야간 선물이 8% 상한가 갔고 네. 그 EWY에서 이제 코리아 ETF,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에서 플러스 1.53% 상승 마감했고 시간에서도 1.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러면은 적어도 아마도 최소 사이드카 이상 아니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 상승 서킷 브레이커도 상승으로요.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역사적인 감매되고요. 어제 이제 그 3월 4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129조고 신용잔고가 32조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30% 이하는 대바닥이에요, 항상. 근데 25%는 이거 역대급 바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코스피가 5,050일 때 그 키움증권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R이 8.05배고 그 미래에셋 기준으로는 현재 그 종가 기준이 한 9.3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거 평균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이 10.5배 정도 되니까 그보다 훨씬 낮은 상태고요. 사실 그 코스피 5,000이면은 퍼 8배 수준이라서
대바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제 어제 이제 그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 뭐 그 용기를 낸 대가를 보상을 좀 받으실 것 같고 네. 실제로 어저께 이제 패닉장이 나온 상태에서 막판에 네. 외국인들이 뭐 그 금융이라든가 증권이나 제약 업종을 좀 샀습니다. 네. 또 그 선물도 대량 매수해서 고객 예탁금 하루 만에 11조 늘었어요. 그러니까 129조 예탁금 본 적 있나요? 그건 처음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기성 자금이 워낙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제 그 뉴욕타임즈 보도가 이란 정보부가 미국의 공습 직전에 그 CIA를 통해서 분식 중지를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 이런 네, 얘기가 긴급 있었고, 보도가 나왔죠. 네, 미국에서는 좀 회의적이었다 이런 상태라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한 뭐 이틀 안에 뭐 그 미란의 공중망을 다 장악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 이게 이제 저기 그 좀 단기화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고 네. 어제 어떤 이틀간의 지수가 한 20% 빠진 거는 상당히 과매되고 이거는 뭐 역사적인 좀 다시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게 저가 매수보다도 일단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좀 안도의 한숨이 나올 거라서 네. 보여지고 시장은 상당히 갭상승 세게 나올 겁니다. 아. 만약에 오늘 초반에 미적 상승폭이 적으면 붙어야 돼요. 삼성 하이닉스 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란과 미국의 휴전 시그널까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의 갭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환율은요. 장중 한때 1,5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환율 때문에 밤잠 설치셨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던데 외국인의 쌀코리아 우려도 좀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자금 이탈 흐름은 또 언제쯤 진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추세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볼 수 있겠고 네. 그날 이제 그 야간에 환율이 1,500원을 터치를 했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네. 갔다 온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 이상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가가 급등하면은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또 원화 가치가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원유를 다 그 달러로 사게 되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 국내 증시 자체가 네. 외국인들이 환차손 우려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가장 시가총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1,500원은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그 어떤 마지노선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돌파한 것은 악재라서 이게 어쨌든 반영이 된 거고 2008년도, 2009년도 금융 이후로 처음으로 1,500원 돌파가 나왔던 거라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 반영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안정될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럼 언제 시장의 반등이 나오냐를 봤을 때는 네.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 기저항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들. 근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급반등 이슈가 된 거고 그리고 그 코스피가 이제 뭐 10% 하루 만에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상당한 과매도 온 거고 정부에서 분명 환율 방어에 대한 어저께 어떤 여러 가지 사인들을 금융 당국에서 어떻게 줬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쨌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들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오늘 이제 그 국무회의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안정 프로그램 이런 가동 이슈들은 네. 아마도 시장의 하방을 받쳐주는 상당한 탄탄한 이슈로 좀 작용할 것으로 봐서 오늘 하루는 어쨌든 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전쟁 이슈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 의한 변동성은 있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시장은 급반등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세 가지 이슈 중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정부의 환율 방어 사인 그리고 외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짚어주셨네요. 뭐 환율 1,500원 부근이 외환 당국의 방어하려는 상징적인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해서 임시 네. 국무회의를 바로 연다고 했었고 네네. 어쨌든 현상을 진단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어쨌든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시장의 사인을 두고 있고 청와대도 상당히 이제 이 사안에서 이제 깊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 이런 그런 시그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해주셨으니까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긴급 국무회의에서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를 합니다.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안
투자펀드 같은 직접적인 주식 매입 기대도 있긴 한데 또 정부는 채권 시장 안정 중심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게 오늘 국무회 그동안은 이제 그 김민석 국민총리랑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그 24시간 긴급 대응 체제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네. 그 대통령이 복귀를 했으니까 오늘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 100조 그 플러스 알파 규모의 그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그 금융위원장의 반응이 있었고 네. 그리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 그 13조 3천억 정도의 그 유동성 공급 얘기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정해서 될 거고요. 또 이제 피해 기업들 대출을 1년 연장한다는 이제 그 이슈도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분명히 이제 그 하방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증한 펀드 이런 것들은 사실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채권 시장을 안정하는 그런 조치고, 네. 그러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정부가 펀드를 통해서 주식 매입하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확실히 이제 이제 금융 당국 자체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준비한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그 채권이라든가 단기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조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식 시장이 불안하다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주식 시장에만 조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로 채권 시장 이런 데 조달하게 되는데 이런 작은 경색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당장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뭐 어떤 그 얼굴에 좀 크림 발리는 이런 조치가 아니라 그 동맥경화, 그러니까 이런 그거를 뚫어주는 그런 형태가 네. 될 것이고 어떤 정부가 대신 회사채라든가 CP들을 매입해서 숨통을 치워주는 거죠. 그래서 흑자부도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기업들이 문제가 되게 되면은 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같이 그 금융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원천 봉쇄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은 금리가 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식 자금을 매도를 해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동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다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더 증시 안정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체질을 더 강화시키는 이슈인 거고 그리고 100조 플러스 알파라는 게 시장이 안 좋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100조 플러스 알파의 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즉 우리 증시를 더 하방을 탄탄하게 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일단 언급만으로도 시장은 어저께 반등이 나왔고 실제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그 증시 그 강한 그 상방 요인이라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외국인 투심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저께 그래서 그 장 끝나고 나서 그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네. 그 금융위원장의 발언 나오고 나서 막판에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외국인들이 있었군요. 선물 1조 5천원 산 것도 이 네. 뉴스 나온 다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란 그 중독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단기 그 호재가 나왔고 네. 그리고 미증시도 그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야가 선물 상한가까지 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한 번에 동시 발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증시가 급반등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한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당연한 거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의 갭상승을 조금 예상하시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좀 극단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지 오늘 개장 기다리시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제가 그 고객 예탁금 129조에 신용잔고 32조 그러면은 신용잔고 비율이 한 대략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25% 정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 30% 이게랑 바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리스크 신호는 35% 이상인데 이게 시장 대바닥일 경우는 30% 밑으로 떨어지는데 25%라면은 네. 그러면 이거 당분간은 걱정할 이유가 그렇게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급락할 때는 항상 패닉셀만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용기를 사질 못하더라도 네. 팔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는 기회라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그 올해 주도 섹터 주로 제안드렸던 종목들인데 뭐 사마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종목들로 아마 매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져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매수는 이제 반도체 먼저 매수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위주로 일단 먼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3분기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 그러니까 1분기 네. 그러니까 3월 달까지죠. 그 내년 지난해 것 포함해서 감사보고 시즌이 안 끝났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 좀
소위 말해 잡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시가총액 작은 개별주를 비중있게 투자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 안 좋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패닉셀은 절대 금지다라고 할 수 있겠고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둥은 뽑지 말자. 그리고 감사보고서 리스크까지 좀 확인해보자라고 오늘 말씀 정리해봐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까지 폭락은 그동안 주식을 담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네. 것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따라가지 말고 반등 후에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용기를 냈던 분들은 말씀처럼 보상을 받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창한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는 시장 공포가 극단적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 상승하면서 글로벌 투심은 다소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침 오늘이 또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이죠. 우리 시장도 어제 충격에서 벗어나서 분위기가 좀 되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